정부가 이미 한 달 전 이란 선박 납포 위험 동향을 감지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첩보를 중동 주재 공간에 전파했지만 정작 납포를 막지는 못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 입법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의 재가를 거쳐 줄줄이 공포됐습니다. 2021년엔 어떤 법들이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후 상세히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코로나 백신은 쇼핑몰에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다음날 배송되는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보자기로 감싸듯 감싸고 돌았습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폭행을 주장하자 박범계는 오히려 자신이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고시생들에겐 녹취 파일에 히든카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가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에 이어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경제인이 밥값을 다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1월 6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의 유조선이 지난 4일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납포됐죠. 외교부는 이란 남부항에 억류 중인 한국인 5명 등 선원 20명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피랍 경위와 이란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란 정부는 우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 오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만 납포 당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습니다. 이란이 국내에 묶인 7조 원의 동결 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납포를 감행해야 했다는 분석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데요. 이란은 그동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란과 교역 및 금융거래를 중단한 것에 불만을 드러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당연히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이겠고 그 다음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납득하기 어려운 우리 외교부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질 듯한데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정부가 이런 동향을 감지하고 대응 문건까지 만들어 중동 주재 공간에 전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문건 내용을 보면 이번 사건을 예견이라도 하듯 상당히 상세하게 유조선 납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이번 납포가 상당 기간 준비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이고 우리 정부는 동향을 입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TV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외교부는 첩보가 입수돼 유관기관과 연락체계를 구축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며 페르시아만 인접공관에 관련 사항 조사와 모니터링을 지시했습니다. 첩보는 이란 정부나 준정부기관 또는 정부 지원단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출입하는 우리 유조선을 납포할 계획이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내 교역 대금이 제재로 묶여있는 상황에 불만을 품은 이란의 보복 조치란 배경도 함께 적혔습니다. 즉,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정부가 이런 동향을 감지하고 대응 문건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가기 전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한국 케미오를 납포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납포가 이란 당국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조치일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 외교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해당 부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납포 상태가 풀릴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권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180석 국회의석을 앞세운 여권이 야당 반대를 무력화시키면서 입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이 점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나는데 21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서 가결된 총 385건의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354건으로 무려
91.9%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자, 때문에 시중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관련해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의 재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시행 이후에 나타날 다양한 부작용을 충분히 사전에 여과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입법을 밥 먹듯 하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그 결과 입법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지난 7월 야당 반대에도 불과 이틀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임대차 입법은 시행 이후 여당이 주장한 입법 효과는커녕 재앙 수준의 후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전셋값 폭등으로 전세 난민을 양산했고 전셋값은 지금까지도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당시 법안 소위를 꾸려 부작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던 야당의 주장을 묵살한 대가를 서민들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들이 말하는 개혁 입법은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세상을 맞이하게 해줄까요? 결론은 안보, 경제, 자유라는 가치가 모두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혜국 기자가 조목조목 설명해 드립니다. 야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 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문재인은 공포안을 제가했고 이날 즉시 시행됐는데요. 개정된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역시 지난해 12월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습니다. 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야당의 반대에도 문재인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문재인은 대북전 당금지법을 지난해 12월 28일 제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우려가 쏟아졌고 반인권국으로 국가 이미지마저 추락했습니다. 5.18 가중처벌법도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일 공포됩니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역시 학문의 자유도 침해와 과잉 형사처벌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재개에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현재 5.18 가중처벌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주 4.3 사건에도 관철하려 시도하는 중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주거기본법의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법안으로 공산당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인데요. 최근 대선 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리포트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좌파학법들을 지키며 대한민국에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과연 이런 좌파학법을 지키며 대한민국에 살 자신이 있냐는 강혜국 기자의 물음이 가슴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 결과 하나를 보도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 웰빙 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이 한국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민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이 정부를 얼만큼 신뢰하고 있나에 대한 조사인데요. 보통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의 조사 대상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인 반면 이번 조사는 전국 229개 지역 성인 남녀 1만 6,555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조사 때는 6.44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선방해했다며 K방역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은 큰 폭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욱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 웰빙 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은 한국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민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10점 만점에 2019년 6.12점에서 지난해 5.89점으로 낮아졌습니다. 2017년 6.44점과 비교하면 0.55점이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여권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광주 6.47점과 전남 6.43점 정도만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 5.45점과 충남 5.47점, 경북 5.6점에선 낮았습니다. 서울 6점과 세종 6.07점, 대전 6.15점은 6점대 초반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일수록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았습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30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중앙정부 신뢰는 5.75점에 그쳤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하인 응답자는 6.02점, 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5.98점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영균 수원대학교 교수는 조사 결과 소득 구간별로는 대체로 빈저부고의 정부 신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중앙정부를 가장 신뢰하는 연령대는 40대로 6.01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은 가장 낮은 신뢰 5.68점을 보였습니다. 60대를 비롯해 모든 연령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지방정부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승종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보다도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결과라며 정부의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이 생각하는 건 달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전체 수용 인원의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주 가까이 이 사실을 쉬쉬했고 12월 15일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 사흘 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첫 발생 직후 검사를 실시하고 격리 및 방역 조치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동부구치소 첫 확진자가 나오던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던 12월 초 내내 국민들께서 선명히 기억하고 계시듯 추 장관은 온통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죠.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재소자 안전보다 윤 총장 징계 등 다른 문제에 더 신경을 쓴 것입니다. 때문에 추미애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추미애는 자신의 SNS에 손가락을 깔짝깔짝거리며 썼을 사과 메시지를 올렸을 뿐입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서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3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08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수용자의 40% 선을 넘어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이 넉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의 4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뿐만 아니라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해버렸습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된 뒤 무려 3주가 지나서야 뒤늦게 수용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와 음성 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 달 가까이 방치하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사건을 방치해온 추 장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미애 장관은 단 한 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이미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려 34일 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제의 사과 요구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이 법무부 책임자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넉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첫 사망자 윤창열 씨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이 윤석열을 잡느라 반인륜 만행을 저질렀다며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이 어제 진행된 JTBC 신년 특집 대토론에 나와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대처를 열렬히 두둔했습니다. 고민정은 야당 측 패널로 나온 황보승희 국민의힘당 의원에 백신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 버튼을 누르고 다음날 배송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백신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민정의 이 발언을 듣고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생각났습니다. 아파트를 빵에 비유했던 김현미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했었죠. 국민들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와 빵이 비유가 되는 대상입니까?
고민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 뚝딱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 고민정 너만 알고 있나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까? 고민정 말대로 백신 확보가 그렇게 어려운 거면 문재인 정부는 그만큼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더욱 했었어야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았었고 부작용을 운운하며 품질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변명을 늘어놨었죠. 이 정도면 인간이라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고민정은 코로나 사망자 수가 적은 한국이라며 백신 확보가 늦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해도 우리 국민들 화가 가라앉을까 말까인데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고민정을 향해 네티즌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젊은 게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문수령만 옹이하는구나. 세월호는 교통사고지만 우한 바이러스 백신 없어 국민이 사망하는 것은 문과 메르스 때 입을 빌리면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다. 병상을 확보했니? 구치소 방역을 했니? 입국 금지를 제때 시켰니? 의료인들이랑 자영업자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 와중에 이만하면 잘한 거라고 자화자찬 좀 그만해라. 헛소리 지긋지긋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미애 후임자로 발탁된 박범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범계는 다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죠. 그런데 해당 부동산을 받은 손이처남 주모 씨는 경남 거제시의 유명 관광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 씨가 소유 중인 관광지는 연매출 100억 원에 당기 순이익 2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상당한 자산가라고 할 수 있는데 박범계가 수십억 이상의 재산이 있는 처남에게 주택을 저렴한 값에 넘긴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족 간 허위 거래가 아닌지 야당이 조국 청문회를 했을 때처럼 박범계도 낱낱이 파헤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가 약 4년 전 사법고시생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범계는 내가 당할 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를 입은 고시생들이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해 박범계에겐 거짓말 논란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였던 5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모임으로부터 확보한 2016년 11월 24일자 문자 메시지에는 고시생 측이 박범계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피해를 입은 고시생 측이 박범계에게 보낸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어제 의원님께서 저희 고시생들의 가방을 채가고 고시생들의 얼굴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고 저희들에게 욕설과 고함을 하신 부분에 대해 적잖이 실망했다. 고시생들은 읍소를 드리려고 무릎 꿇고 앉아있던 상황이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시생 측은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그래도 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피해자가 엄살 내지 감정에 거짓이 없음은 의원님도 현장 분위기로 알 수 있지 않는가. 당시의 CCTV만 봐도 그렇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박범계가 전날인 2016년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 앞에서 고시생들과 다툼을 벌인 뒤 발송됐습니다.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하던 때인데 당시 박범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습니다. 당시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자 여당 간사인 박범계에게 사법시험 존치를 읍수하기 위해 박범계의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이들을 보자마자 욕설을 했다는 것이 고시생 측 주장입니다. 뉴데일리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는 박 후보자가 우리를 처음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배후가 누구냐고 했다. 당시 당황해서 자리를 모면하려고 뛰어가는데 뒤에서 가방을 잡아채기도 했다는 고시생의 발언이 담겼고 다른 고시생은 박범계에게 술 냄새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시생 측은 근처에 있던 다른 고시생들이 몰려들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고시생 A씨는 통화에서 2016년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이 끝나고 고시생들은 사법고시가 존치돼야 한다는 운동을 했었다며 사시 존치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사되기 하루 전날인 11월 23일 박범계 재산 내역을 토대로 오피스텔을 찾았고 방문 전에 박 후보자와 보좌관에게 미리 고지도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시생 측의 폭행 주장에 대해 박범계는 오히려 내가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범계 측은 비서가 아무리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혼자 사시는 곳에 이렇게 늦은 밤에 찾아오시면 어떡하냐고 재차 항의했고
당시 고시생들로부터 사과까지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생들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박범계의 해명을 신뢰하기란 쉽지 않아졌습니다. 현재 이영구 법무부 차관도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한창인데 박범계까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법무부는 폭행부로 이름을 바꿔야겠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박범계의 놀랄만한 과거는 또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판사로 재직할 당시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을 때린 주치폭력범, 그러니까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범계 자신도 곧잘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느낀 것일까요? 당시 박범계 판사는 얻어맞은 경찰관이 직무유기라면서 도리어 경찰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박범계로 인해 억울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 참 많았겠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어제였던 5일 조수진 국민의힘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999년 7월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만취한 상태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뒤 파출소로 연행됐지만 난폭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주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박범계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범계는 결정문에서 피의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오히려 취객의 소란 행위를 즉시 제재, 제압하지 않고 얻어맞은 경찰관의 태도는 직무유기 혐의마저 느끼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린 주치폭력자보다 얻어맞은 경찰관에게 혐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박범계는 이 사건을 자서전에서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박범계는 취객의 난동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유기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영장을 기각시켰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물리적인 힘으로 취객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인데 이런 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죠. 박범계는 현재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죠. 이런 자가 경찰이 술에 취한 사람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로 주치폭력범의 영장을 기각했다니 정말 기가 차네요. 더군다나 영장이 기각된 주치범은 가정폭력 혐의자인데도 말입니다. 박범계 같은 판사들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로 성폭력 등 범죄를 일으키는 인간들, 그리고 최근 사망한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를 하는 악마 같은 인간들이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연말연초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여 명이 넘어서면서 전국이 들썩거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직 시장의 코로나19 확진과 현직 국회의원의 자가격리로 새 벽두부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구를 지역구로 둔 황운하 의원 및 지역 경제재개 인사와 중구 유천동 소재 한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모임을 가졌고, 지역 경제계 인사가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염 전 시장도 근육통, 오한, 몸살 기운 등의 증상을 보여 지난해 12월 31일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황운하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가운데 황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2021년 1월 3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었죠. 특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성탄절 연휴 3가지 수칙 중 첫 번째로 모든 사적 모임 취소 및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기를 주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시는 중구청 위생과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염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식당에 염 전 시장과 친분이 있는 대전시 고위공무원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짓말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황운하 의원과 동석한 한 경제인이 밥값을 다 지불한 것으로 파악돼
김영란법 위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을 보면 공직자는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에 대한 수수 한도를 3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배에서 5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이 위반하면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기록이 남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별 카드 결제 등 근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도 청탁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의 취재 결과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오후 선거군의 한 횟집에서 여몽철 전 대전시장, 대전택시 관련 조합 이사장 A씨 등 3명이 저녁 식사를 함께 했고 식사가 끝난 뒤 A 이사장이 3명의 밥값으로 모두 16만 원 안팎을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황 의원에게 이 부분을 묻자 황 의원은 세 사람 밥값이 15만 몇천 원 나와 A 이사장이 다 냈고 내 몫으로 A 이사장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넸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황 의원은 2018년 3월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이 불거진 울산지방청장 때도 협력단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 라운딩 비용을 내려고 계산대에 가니 이미 협력단체 관계자가 계산한 상태였다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의 없이 계산한 것을 경고하고 15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황운하 의원의 해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 김모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밥값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지역 유지라는 이들이 합쳐봐야 10만 원이 좀 넘게 나온 것을 나눠서 내는 게 아직은 일반적인 밥자리 문화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더군다나 어떤 경제인이 갑인 국회의원한테 그것도 추잡하게 5만 원을 밥값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가운데 황운하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행태가 국민들을 더욱더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엊그제 유영하 변호사로부터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소식을 전해 들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먼저 해당 소식부터 전해드리자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엊그제 유일한 접견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변호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 건의 언급 소식을 박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듣고만 있었고 덤덤했다고 첫 반응을 전하면서 유 변호사가 교도관이 소식을 안 전했느냐고 묻자 박 대통령께서는 재판 날짜 얘기만 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사면 관련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였는데요. 혹시 말할 게 있으면 잘 정리해서 전하겠다고 유 변호사가 물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여전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심경이 복잡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복 투표가 불가능한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즉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에 3만 7천 명이 넘는 인원이 클릭해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꼭 이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정서상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현실이 가혹하다고 느끼시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특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전라도 광주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광주 시민사회와 5.18 관련 단체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심판과 청산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사면을 제안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인 그들을 사면할 까닭이 무엇이냐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저들이 아니라 재난 상황 속에서 더 절박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면 논의로 촛불 국민의 실망과 국론 분열을 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포부와 의지를 밝히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국민 통합으로 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는 특정 지역이 과연 어디인지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사자들의 반성을 조건으로 내걸자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고문은 시중의 잡범들에게나 하는 얘기라고 했었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가 잡범 발언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마치 본인이 잡범이어서 뜨끔한 것처럼 잡범 발언에 왜 이렇게 열을 내고 나서나 모르겠습니다. 마치 잡범이 잡범 소리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요. 어제였던 5일 정청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들께서 폄하하는 시중 잡범은 이명박, 박근혜보다 형량이 낮은 생계형 범죄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직 대통령은 중죄를 지어도 우아하다는 뜻인가 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는 또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폄하하는 잡범보다 이명박근혜는 훨씬 더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뭘 잘했다고 어따 대고 잡범 운운하는가 라고 썼습니다. 정청래는 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현재 정부 여당에겐 잡범이란 명칭을 갖다 대기도 아깝다는 사실이요. 반성은 죄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겁니다. 문재인같이 중국인들을 마구마구 입국시켜서 국민들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넣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나 반성을 하는 겁니다.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같이 권력형 성범죄 잡범들이 해야 하는 게 반성입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 또한 반성할 일이고 더할 나위 없는 잡범이죠. 민주당은 잡범들을 손에 꼽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배출했는데 이 정도면 입 닫고 가만히라도 있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할 말은 많지만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당 의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제였던 5일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맞냐라는 질문에 대답 대신 저요? 라고 답했고 저희가 등 떠밀 테니 나가라고 말한 가세현 김세희 대표의 말에 웃기만 했습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두고 먼저 국민의힘에서 경선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되고 저희가 서울시장 이기지 못할까봐 고민이 많다라고 푸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석방하는 게 맞다고 말했고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날 가로세로 연구소 채팅창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원흉인 나 전 의원은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는 글이 줄을 이뤘고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 질문을 해달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죠. 아기를 보란 듯이 입양해놓고 때려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양아를 키우고 있어 정인이 사건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당 의원이 문재인의 입양 절차 점검 지시에 대해 문제는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이 같은 지적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입양한 딸을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당 의원은 어제였던 5일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전날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인 16개월 정인양 사건에 대해 입양 절차 전반에 공적 관리 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볼 때 누가 가장 가슴 아플까요? 라며 아마 입양 가족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다른 입양 가족의 아이도 항상 내 아이 같은 마음이었고 정인이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며 부디 따뜻한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건을 보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가족들의 호소문이 제 마음이라며 전국 입양가족연대에 성명을 첨부했습니다. 입양가족연대는 입양은 죄가 없다. 문제는 아동학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사건 이후 평소 연락이 없던 지인들도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와 입양된 우리 아이들의 안부를 조심스레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초조해하면서 우려했던 일이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로 현실이 됐다고 했습니다. 입양가족연대는 죽은 정인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의 입양 절차 전반도 문제가 있다는 문 대통령 말씀은 틀렸다며 이미 정인이의 죽음은 입양 후 관리 중 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게 밝혀진 후라고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은 아이가 입양된 가정에 들어가 살게 된 후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게 본질인데 문제인은 아이가 폭행을 당하기 전에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문재인은 과거의 변호사는 대체 어떻게 한 건지 의문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얼마 전 미국 의원의 초당적 의원 모임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월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었죠. 자, 이게 예고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제117대 의회의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에 선출된 믹스 위원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는 이 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모든 사실과 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위원회에 초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우리는 모여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공개 청문회를 열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보고 그 이후 청문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나이가 들면서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 점에서 약간의 접촉과 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은 동맹국과 철두철미하게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활기찬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